발소라는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 발소가 아니라 바소 개념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바소라고 할 때는 자, 요 개념인데요. 또 거기 지금 발소, 발소. 다시. 짝필 개념으로 하고, 자, 필자다라고 하면은, 자, 요 형태입니다. 필이 되고, 그 다음에 발소라고 했을 때는, 이때 발은 발족자의 변형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짝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글자 가운데 정한다라는 글자가 있죠. 이 글자에 물론 부수는 진명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우리가 그 흔히 많이 쓰는 것 가운데서 정혼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혼사를 정한다. 그래서 그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원래 이 글자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집면이라 그랬죠. 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을, 그러니까 두 짝이 가정을 꾸려서 그친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족 개념으로 쓸 때는, 자, 위에 있는 원래 발족이다라고 할 때고는 무릎에 해당되죠. 무릎에 해당되고, 장단지가, 그 다음에 이제 장단지로 해서 이제 그 발걸음, 이건 밑에 이제 발바닥에 해당되는 건데요. 발로 해서 걸어 나가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보통은 짝필 개념으로 해서, 자, 여기에 쓰는 이 글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한다, 어디에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병들역입니다. 거기 보면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병들엄 이렇게 표현했죠. 병질엄, 병질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아니죠. 엄이 뭐라 그랬나요? 병질엄 그러면 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을 쓴 거죠. 그죠? 거기인데 글자 잘 보셔야 됩니다. 병질엄이라고 표현한 말은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들 공부를 했어요. 부수를 외울 때. 이 글자의 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뜻이, 요거의 그 뜻과 소리가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거의 뜻은, 자, 병질이라고 하는데, 병질은 실은 이게 병질이죠. 병질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 바로 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엄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요 글자를 옛날에 써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엄호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글자가 좀 복잡하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엄호라고 할 때 엄자는 이 글자의 뭐예요? 음이 되는 거죠. 이 글자의 음이 엄이 되고, 이 글자의 다시 말해서 뜻은 뭐예요? 이 글자의 뜻? 집이죠. 훈은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원래의 그저 훈과 음이다라고 할 때는 집엄 해야 돼요. 그런데 흔히들 옛날 공부하신 분들이 어모라고 했는데, 이때 호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 그랬죠? 호라고 하는 개념 뭐라 그랬나요? 벌써 잊으셨나이까?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항상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잊어요. 그죠?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해서 보셔야 돼요. 이해해서 보시는데 무작정 그냥 이해한다니까, 이해하는 건 색이라는 소리입니다. 한자나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의 모양은 어떻다? 네모나 있습니다. 그죠? 정사각형 모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죠? 단자 형태가 되는 거죠. 영어나 뭐처럼 해서 자음 모음 막 섞어가지고 길게 느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 네모난 칸 속에 하나가 딱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 속에 모든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온갖 종류의 글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누차 표현하지만 여기 있는 214개의 부수만 다 한다고 글자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글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읽지도 못하겠고 뜻도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글자가 다 완성되고 난 뒤에 옥편이라라고 사전이라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 자전을 만드는 거죠. 자, 이 글자의 자전을 만들고, 자, 만드는데 글자를 그냥 무작정 갖다 쫙 늘어놓으면 또 역시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뭔가 이 복잡한 이 글자 속에서 대표적인 이 글자를 뜻하는 대표적인 글자를, 여기에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분이다라고 할 때 부분을 자, 요렇게 씁니다. 그죠?
이 여러 글자의 각종 부분이 있는데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도 있고 뭐 그다음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글자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핵심적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였죠. 그 핵심적 부분이 위에 있으면은 뭐라고 한다? 머리라고 표현하고 또는 뭐 수라고 하거나 또는 두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두라고 표현하거나 왼쪽에 있으면은 뭐라고 한다? 좌하고 무슨 변 개념으로도 표현하죠. 자, 이제 원래 가변이라고 할 때 변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좌부 변, 그 다음에 그죠? 좌부 방 또는 변이나 또는 방 개념으로 이렇게 씁니다. 모방, 그러니까 방이다. 변이다 그럴 땐 대체로 이렇게 내려오는 글이 변이라 그랬습니다. 방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오는 것은 뭐라고 한다? 발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머리가 되니까 당연히 발이 되는 거죠. 발이라고 하거나 무슨 뭐 족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글자의 형태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형태가 있죠. 마치 생긴 모양이 뭐더라? 활처럼 생겼더라. 그래서 호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를 부수라고 할 때는 그 부분 가운데에서도 가장 뭐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머리가 되는 것. 다시 머리라고 할 때는 꼭대기에는 머리라는 말도 되지만 야 제가 여기서 우두머리야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제일 높다, 대장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수라고 할 때 숫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부수라고 할 때 머리가 무조건 부수가 아니라 이 글자의 전체 뜻을 나타내는 우두머리가 누구냐라는 걸 따져가지고 부수해놓고 그 부수가 지금 강의자전에 의거해서 214자를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온 것은 자 허신이 만들었던 설문회자에는 500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수만을 안다고 이 부수 214개를 다 안다고 글자를 아는 건 아닙니다. 간혹 정말 무지한 학자들이 그죠? 이 부수 14개 이것만 알면 다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안다 하더라도 정확한 글자의 뜻을 아셔야 돼요. 자,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엄호라고 할 때는 자 다시 말해서 이 글자의 뭐가 음이 그죠? 엄이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섞여서 쓰일 때는 어디에 쓰이더라? 전체적으로 모양은 어디에? 호에 해당되는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불러서 뭐라고 한다? 엄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아가지고선 뜻글자를 공부한 게 아니죠. 다만 복잡한 뜻글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의 자모 말듯이 한글의 기역, 니은 뭐 이렇게 해서 알듯이 거기에 순서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어느 글자 속에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길라잡이에 불과합니다. 글자를 전혀 모를 때는 자 아무것도 모른다. 요즘 컴퓨터 시대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도대체 이놈의 글자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로부터 혼자 공부한다는 건 거의 불가합니다. 초기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선생을 통해서 공부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히다 보면은 이거 대강 무슨 뜻이겠다 나옵니다. 이거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글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부수를 나눈다 그러면 자 이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손톱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거 뭐라고요? 진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덮을 멱자죠. 지붕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지붕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살아요? 항상 뭐냐면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다. 어느 위치. 유학에서 유학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위치입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사람이 자기 위치를 몰라서 이게 푼수 떠는 경우 참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넓혀서 지금 이 글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살아요? 좋게 볼까? 문명권으로 표현하자면 황하 문명권 쪽의 사람이 되는 거죠. 황하 문명권의 가장 큰 특색은 뭐예요? 황하 문명권의 가장 큰 특색은 가장 되는 대로 하세요. 옛날 외운 대로만 하시던가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제가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의 장점은 뭡니까?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정착. 참말로. 자, 그럼 자, 아프리카 사람들 정착해요, 안 해요?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착 생활하지. 그 사람 어디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한 거 그냥 외워서 대답하지 말고, 자, 농경사회라는 것까지 어쨌든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농경사회 아닙니까?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기본이 농사입니다. 자, 농사라는 거 당연히 정착하는 것이 되고, 농사를 왜 지어요? 먹고 살라고. 언제 먹고 살라고?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농사 짓든가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하죠. 농사 안 짓죠? 왜? 왜 언제나 먹을 게 왜 있어요? 언제나 따뜻하니까. 그럼 됐죠? 그럼 농사 왜 지어요? 예, 겨울 날라고. 이거예요. 그죠? 겨울 난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겨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춥고 한 때죠. 먹을 거 구하기도 어려운 때죠. 공부를 왜 해요? 공부를 왜 해요? 알려고. 참 여기 선비 한 분 나오셨. 난 먹고 살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어려운 때 대비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저축해 두는 거죠.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에 닥쳤을 때 이거를 얼마나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에게 어르신들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늘 이렇게 칭찬해 주는 이유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른바 요즘에는 저희도 이리저리 보다 보면은 노인이나 뭐 어른이나 요즘은 규범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른바 전부 다가 자본주의적 방식의 욕망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전 어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요즘에 노인들은 어때요? 그럼 못 참아요. 모든 욕망을 다 분출해가지고 나중에 두루두루 주변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름하여서 요즘 사회는 존경받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못 살고 못 먹고 그죠? 별 것 없는 저 시골의 노인 무지렁이라 하더라도 자식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아요. 왜? 부모로서 자식 키우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참고 하는 그 미덕이 있는데, 이른바 정성스러운 미덕인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그죠? 그 부분이다. 공부하는 이유가 그 어려운 시기 닥쳤을 때 와 뭐 하자고 무조건 떠들어대서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진면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농경사회 물어보고 그래 왜 그랬느냐, 겨울까지 나왔죠. 그죠? 그러면 겨울에 사람이 사는 집, 정착생활을 하는데 집을 지으려면은,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디 굴뚝이 있던가요? 난방하던가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지을까 해서 어떻게 돼요? 밑에다가 난간 요렇게 그저 다리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다 훤하게 뚫리는 집 지었잖아요. 그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하자니 습기가 올라오고. 이거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유럽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유럽 지역은 그죠? 이 건기 오기가 이렇게 분명히 늘 건조합니다.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집을 짓는데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도 별로 그죠? 비가 많이 오나 걔네들도 별로 안 올 겁니다. 그죠? 우리는 건기하고 우기하고 정확하게 나눠져 있죠. 걔네들은 스위스 같은 데 눈 많으니까 집 어떻게 져요? 지붕 이렇게 지어요. 그 다음에 비 별로 안 온 지역들은 지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성냥갑 지어요. 근데 우리는 여름엔 비 많고 겨울에는 또 눈도 오고 하니까 적절하게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이른바 북반부 쪽에, 그러니까 요즘 현대적으로 표현한 북이 37도 선상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겨울에는 해가 비스듬히, 여름에는 해가 남중.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도 피해야 되고, 겨울에는 햇볕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어떤 집을 지어야 돼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에너지 효율적인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것이 나온 게 뭐예요? 한옥집의 형태입니다. 지붕은 흙을 넣어서 굉장히 두텁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처마 적절히 길고, 그래서 여름에 햇볕 안 들어오고, 다 자기의 생활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다 그러면 어떤 집? 여름에는 상관없죠.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해가지고, 그죠? 이 구들장을 난방 가운데도 제일 좋은 게, 요즘엔 멋부리 넣으라고 집에들 멋있게 서양식으로 지어놓고 뭐예요? 벽난로 하나 두죠. 벽난로가 얼마나 돈 잡아먹는 줄 알죠? 요즘에, 그죠?
옛날 내가 나무 해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떼려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갑니다. 괜히 멋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웬만한 수입 안 되면 절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왜? 벽난로 떼봤자 뭐예요? 뗄 때만 다 따뜻해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고생이죠. 그 나무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온돌 구조입니다. 왜? 바닥을 따뜻하게 하면은 자 온도는 더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돌멩이를 자 구들장에 밑에 돌멩이를 두껍게 이렇게 돌멩이가 아니라 돌을 쫙 깔죠. 넓은 돌들을. 그래서 구들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거 몇 시간 가죠? 그죠? 이 구두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정말 며칠도 가게 됩니다. 절집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된 저 회암사터에 가보면은 절집 가운데 한번 불을 떼면 정말 거의 한 달을 간다라고 할 정도로 구들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 좀 섞였겠죠. 어쨌든 그만큼 이 구두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에너지 효율적으로 살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어떻게 되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구두를 떼고 나면은 연기가 빠져나가야 돼. 그죠? 굴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더라? 굴뚝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지붕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지붕이 없는 거 그냥 덮는 거죠. 이 덮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은 무덤이나 이렇게 휙 덮는 거. 그죠? 그래서 무덤 총자에 보면은 자 흑도자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거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아마 그 속에 아마 들어가서 누가 살고 있는가 보죠.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서예하시는 분들이 한참 이제 오래 되다 보면은 집가자 이 들어가는 글자를 빼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거는 뭐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뭐 한참 쓰다 보면 이제 멋부리기 위해서도 쓰긴 하는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는 것이 하다라는 거죠. 이 얘기 설명하려고 어디까지 갔어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에다 저 10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살면서 그리고 농사를 짓던 농경민족이 만들었고 이 글자만 이렇게 보더라도 아,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난방 구조를 하고 있었구나. 구들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죠. 왜? 저 뭐 벽난로 해도 역시 연통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적인 가장 좋은 집이 이 동이족들이 만드는 온돌 구조입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집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양놈들 가운데도 걔네들은 침대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죠. 그죠? 영화 보면 뭐 침대 위에서 저기 뭐야 신발 그때 벗어 던지는데 얼마나 이게 불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집 바깥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구조로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 밀가루 음식 좋다고 우리 한참 먹었는데 항상 보면 밀가루 음식에 뭐가 들어가요? 아니 방부제가 아니라 이게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밀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 밀가루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르마에서도 서양에서도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 잘 먹고 사는 부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뭐 먹느냐면 쌀밥 먹고 살아요. 그죠? 가끔 이제 이걸 먹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두루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두루 널리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쪽 하나만 보고 야 이거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배우는 거죠. 배운다라고 하는 건 널리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왜 그런지 살펴 물어라 그랬어요. 살펴 묻는다라고 하는 신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치를 따지라 이 소리예요. 그죠? 이치를 따지고 하다가 이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이 있으면 훌륭한 선생이 있으면 선생한테 묻는 거고 해결 안 되면 혼자 스스로 이 책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되고 등등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죠? 흔히들 그래서 아까 지금 요렇게 써 있는 걸 빼고 요렇게 쓰니까 덮을며 해놓고 혹강 가다가 진면 개념으로도 쓰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 무지 몽매하다라고 할 때 몽매 여기 더 있죠. 자 몽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위에 풀초자가 있죠. 초두라고 그러죠. 풀초자가 맨 위에 갔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덮을멱자죠. 일자죠. 뭐예요? 돼지시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느냐? 돼지를 그죠? 돼지라고 하는 건 사람이 돼지같이 그죠? 어리석은 자라고도 되지만 실은 어린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자 집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돼지집이에요? 돼지우리예요? 이게 돼지우리예요?
자, 바로 이 얘기예요. 그죠? 이거 보면서 왜 돼지시를 썼느냐도 이제 내내 집가로만 알고, 나 그래, 한자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 뭐만 아는 거예요? 그냥 집이라는 뜻이 되고 그 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이 집이라고 할 때 이 가라고 쓸 때 이 집은 바로 뭐냐면, 자, 돼지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괴상으로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 물괴에 해당됩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깜깜, 우리가 감괴라 그랬는데 웅덩이, 빠질 감자예요. 또 글자 그대로 보자면은 속은 참 밝음이 있는데 아직은 자, 어둡다 이 소리입니다. 이 어둠을 걷어내야만이 사람이 밝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자, 몽감이다라고 할 때 이 물괴는 바로 뭐냐면 돼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어때요? 돼지 새끼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죠? 똥 치워주고 오줌 튀어주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가지고 길러 나가야 돼요. 그런 돼지 새끼 같은 자식을, 그죠? 돼지 새끼 같이 이렇게 무지몽매, 우리가 몽매하다 그러죠? 이 무지몽매한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그죠?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기본적으로 뭐다? 덮다라는 덮을 몽자입니다. 왜 덮어줘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몽이에요. 어리다. 그 어리니까 뭐 해줘야 돼요? 깨몽 해줘야죠. 깨몽. 그죠? 깨우쳐줘야 되죠. 그래서 깨우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깨우치다. 또 이렇게 깨우치는 걸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르다라는 뜻이 나오죠. 기를 몽그래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경몽요결, 그죠? 경몽, 동몽이다 그러면 어린아이 이런 뜻으로만 쓰이고, 경몽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것, 그죠? 몽매한 것, 이 어리석은 것을 깨우쳐 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쳐서 없애준다 그 뜻으로. 그래서 덮을 멱자가 되고 이것도 덮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 심자, 그 다음에 뭐예요? 천천히 걸을 쇠자예요. 이거 무슨 수로?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아까 부수 이거 다 찾아봐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웬만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면 절대로 5편 찾지 말라 그래요. 왜? 5편 찾다가 질려가지고요. 공부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르쳐 주는 대로 차근차근 잘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너무 잘못 배웠습니다. 그저 뭔가만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아는데,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어떻게 알아라? 정확하게. 그죠?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면은 나중에 몇 개만 하다 보면 두루두루 뜻이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리도 헤아려 보고 저리도 헤아려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던가요? 병질엄이라고 하는 이 우리 말로 된, 그죠? 우리가 찾아본 병질엄이라고 공부한 이거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병지다? 아니, 병이 들다지 무슨 병지다입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병질엄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 요 글자를 원래 이제 병이라라고 하는 건 요 병이죠. 병이 되고 정확하게 질자는 뭐가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질병이 되는 거죠. 병질엄, 제가 한자를 그대로 다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병들, 그죠? 병질이 나면 병들, 그러니까 병질엄이라고 표현했으면은, 자, 여기 있는 요 글자를, 그죠? 요 글자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는, 이 글자의 뜻은 뭐다? 병들다라는 뜻이 되고, 그죠? 병들다라고 하는 병질자하고 같다 이 소리예요. 다시 병질자에, 여기죠? 병질자에 요 앞에 쓰여 있는 글자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엄호처럼.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무지무지 어렵게 쓴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병들역이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들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발음이에요. 그죠? 병들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되고 역자가 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가 병질럼 물어보면 이제 대답할 수 없죠. 아직 없어요. 이거 다 설명해야 되니까. 요거 설명을 하려다 보면 바로 이 부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병질엄이 되고, 자, 이 글자의 뜻은 뭐냐면, 자, 어쨌든 집인데, 그죠? 집인데,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겨울에 제일 따뜻해지는, 밤새 추웠죠? 밤새 추우면은
햇빛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햇빛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뜨는 해? 아침에. 그죠? 병든 사람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으면 참 좋다. 이렇게 하죠. 그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새해라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1월 1일이면 그저 새해 첫 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고 죽어라 달려가죠. 동해로. 그래 우리 노원구 얘기합시다. 우리 노원구는 어디로? 보람산으로. 실은 새해 1월 1일 하는 것보다도 언제가 가장 정확한 새해가 되느냐 하면은 동짓날이죠. 그죠? 왜? 우리 이미 공부했으니까 이제 남들 복잡한데 가실 필요 없어요. 그죠? 딱 요 시점 되는데 이게 동짓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짓날 해 뜨는 날, 동짓대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 그죠?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새로운 해를 보는 게 됩니다. 1월 1일쯤 되면 이미 이렇게 된 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인의 변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집에 그죠?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들력 또는 기댈력이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양기운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옛날에 남자들 같은 경우 궁형을 시키죠. 궁형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어디다 두느냐면은 어디다 두던가요? 잠실에 넣어둬요. 왜 잠실에다 넣느냐면은 잠실은 굉장히 깨끗한 곳입니다. 누에를 치는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병균이 있거나 그러면 누에들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깨끗한 지역에서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궁형 내릴 때는 언제고. 근데 문제는 이제 물론 뭐 옛날 체형이니까 이거 당연히 뭐 폐지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형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죄를 그죠? 단죄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죽일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형벌을 주고도 이제 각자 그 요양할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성인의 정치나 가능하고 이후에 이제 포악한 군주들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펼발자입니다. 펴다라는 뜻인데요. 펴다라는 것을 거기다 뭐라고 되냐면 또 필발머리 이렇게 돼 있죠. 필발머리. 필발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옆에 보면은 걸을발, 등질발인데요. 피다라는 겁니다. 피다라는 발. 그리고 발음이 발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수 속에서는 뭐예요? 부수 가운데 제일 머리에 있다 그래서 필발머리인데 왜 필발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식 명칭이 아니라 별명이죠. 필발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펼발이죠. 펼발. 펼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 활공자가 있죠. 활에다가 작대기 수자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시위를 이렇게 먹인 거죠. 먹여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은 쫙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쏘다라는 뜻이죠. 자, 활을 쏘다라고 할 때 쏠발자입니다. 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 해서 딱 최대한 잡아당겼다가 탁 하면은 요렇게 되는데 핀다라는 것이 우리가 꽃이 개화하는 모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꽃이 개화하듯이 탁 이렇게 열리면 손을 놓으면은 화살이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필발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만 이 부수의 별명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등질발자죠. 등지다라는 뜻입니다. 왜 등진다라고 하느냐면 자, 활과 화살 시위 나가는 거 어떻게 얘는 나가고 쏘아 나가면 그 다음에 이거는 뒤로 줄어들죠. 그래서 서로 간에 반대로 간다라고 해서 등진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뭐냐면은 펼발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죠. 오를 등자. 점점 저 위쪽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등산. 등산 왜 다녀요? 건강을 위해서. 여기 건강을 위해서 있던가요? 등산. 여기 이등산 보고서 왜 등산을 가느냐? 펼발자에다가 뭘 썼어요? 제기두 하셔야 되죠. 그죠? 산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제사 지내려고.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전에 올라가죠. 아니 농사 짓고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등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그저 이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이게 돼서 그야말로 몸이 제대로 움직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노동에만 시달릴 뿐이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요즘엔 등산 가는데 참 사람들이 잘 먹고 움직일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등산을 갑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일은 많고 그러니까 등산을 간다 그러면은 나무 하러 가거나 그죠? 나무 하러 산에 가거나 아니면 특별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그러면 치성 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자, 백자 그 다음에 흰백이다라고 할 때 희다라는 뜻인데요. 가다가 혹시 제가 뭐 빼놓고 하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자, 희다라는 뜻인데요. 희다라는 것은 날일자에다가 그죠? 날일자에다가 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얗다. 우리가 뭐 그 여름날 땡볕을 이렇게 막 내리쬐을 때 보면 하얀 볕 이런 개념으로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눈부심이 지나치다 보면 그걸 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숨김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말하라. 일자나 왈자나 기본적인 의미가 같은 데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해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을 표출해서 그 사람의 뜻을 발표하는 것,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통합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여기다가 희다라는 것은 숨김이 없이 낱낱이 밝히라라고 해서 사례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어느 분이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분 가운데 하나 그분도 뭐 이리저리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거를 자기 애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흰백자까지는 참 설명을 잘했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릴백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언어에 대한 자기 나라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게 그 문장 실력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치가 얼른 좌우 양쪽으로 통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항상 잘 새기시면은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피도 설명드렸었죠. 피는 가죽인데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피혁 공장 있죠. 자, 예전에 그 우리 의정부 쪽에 그 가죽 공장 많았죠. 그 가죽 공장을 전부 다 피혁 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혁. 자, 위가 있는데요. 그 3번 이렇게 거치 짐승을 잡아가지고 먼저 껍질을 벗기는 거죠. 그때 벗긴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거죽 이렇게 덮여 있는 건데 거기에는 아직은 뭐가 냐면 털이 있는 거죠. 그 털이 있는 것을 또 짜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뜯었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 피라고 할 때 이 껍질은 털이 있는 껍질. 그러니까 우리가 털 가죽 옷을 뭐라고 한다? 모피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털을 뽑고 조금 이제 이것저것 조금 다듬질을 한 것이 바로 혁입니다. 우리가 혁대라고 할 때 쓰는 그 혁자 같은 거 가운데도 이글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혁대나 이런 거 통가죽에 해당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통가죽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무드질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위를 뭐라고 한다? 다룬 가죽 위라고 표현합니다. 다룬 가죽. 그러니까 다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들보들하게 만들었다라는 위가 되고 그 혁자는 가죽 혁자죠. 가죽인데 이걸 고치다라고 하는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털을 다 뽑아가지고 맨질맨질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바로 혁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혁자 참 많이 쓰죠. 개혁, 혁명, 또 무슨 혁? 무슨 혁자? 개혁이라고 안 하고 또 뭐라고 많이 표현했죠? 이전에 권력들 바뀔 때마다 뭐뭐 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개혁 말고 또 무슨 혁이라 그래요? 제가 까먹었네. 그러니까 하도 권력들마다 바꾼다만 해놓고 실제로 바꿔지는 게 없으니까 언론에서들은 또 그랬죠. 아유 무슨 개혁 피로 증후군. 말만 들어도 피곤하다 이 소리에 고치는 거 하나도 없이. 자, 그래 고칠 혁자로도 쓰이고 가죽 혁자로도 쓰이는 글자. 그 다음에 그릇 명자. 그릇. 밑에 받침이 있는 거죠. 받치고 자 위에다가 뭔가를 수북이 담아놓은 모양에서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물론 저기는 글자는 다른데 자체 부수도 갖고 있지만 여기다가 점 하나 쓴 건 뭐예요? 피혈이죠. 피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피를 참 표현하기 어렵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그리고 작은 물들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니까 이렇게는 썼지만은, 근데 피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빨간 물. 빨간 물로 표현하자니 그것도 그렇잖아요. 왜? 이는 빨간 물이 아니라 이미 피라고 하는 고유한 것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자, 옛사람들이 피는 어디에 썼느냐? 처음에 사람들이 뭐냐면 정착 생활하기 전에 수렵 생활을 하잖아요. 정착 생활하고도 이제 수렵 생활에 그 흔적들이 쭉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남아 있죠. 지금 현대 문명이 발달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석기 시대가 없어진 건가요? 여전히 공존하죠. 왜? 열받았다. 저기 누구 쫓아온다. 그러면 들판에서 뭐가 쫓아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주변에 돌멩이 집어서 던지잖아요. 그죠? 바로 석기시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석기시대부터, 그러니까 이 문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부 다가 다 잔존을 합니다. 그러면 자, 피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잡았을 때, 짐승을 잡았을 때 나오는 게 피죠. 그럼 피라고 하는 걸 옛사람들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자,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지금 뭐 도축을 한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피를 빼요. 왜요? 예, 굳는다. 피가 속에서 굳는다 그러면 뭐예요? 피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바깥 공기하고 제일 먼저 접촉하는 거죠. 우리가 폐로 들어가 가지고 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빨리 부패하는 게 피예요. 그래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짐승들 도축한다 그러면은 피부터 다 뽑아냅니다. 저 열대 지방에서 그 뜨거운 지역, 이집트 같은 데서 옛날에 그 귀족들이나 왕들이 미이라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피 뽑아내는 일이죠. 왜? 거기는 하루만 두면은 시신이 바로 썩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바로 매장을 하든가 아니 바로 태우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를테면은 귀족이나 왕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외교사절들 조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바로 뭐냐면 미이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역시 그 지형적인, 그죠? 그 지역에 따른 문화적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것이 되고, 또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 뜨거운 피는 또 사람들이 마시죠. 지금도 여전히 마시죠. 사슴 목장 가서 뭐 마시자 하는 남자들 좀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받는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그저 이렇게 떨어져서 받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피혈자입니다. 별도의 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목구비 이미 공부 다 했죠? 눈이라고 하는 거. 자, 이목구비에서 입구자 할 때 설명 다 드렸죠?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동그라미 전부 다 네모로 표현하고 기본적인 두 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속에 눈동자가 어둡다라고 해서 바로 음부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창모자, 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은 삼지창이 있고 이지창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창의 요 끝에 요 뭐예요? 가지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창모자. 그 다음에 화살시라고 하는 것. 화살시도, 자, 사람 이렇게 해서 화살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활궁하고 시 요거에 되는 거죠. 바로 요걸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 자체를 글자로 만드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손으로 놓치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실자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돌석자.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위 암이라고 할 때, 암석은 큰 바위가 되는 거죠. 엄한 바위다. 그래서 뭐 글자가 이상한 것 같다. 여기 들어가야죠. 자, 암석이가 되고, 이건 큰 바위를 표현하고, 산에 이렇게 우뚝우뚝 서 있는 바위는 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위에서부터 굴러 떨어지다 보면 돌이 조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자는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실은 언덕한, 그죠?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 돌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글자는 이렇게 쓰지만, 그래서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조각난 돌 조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암석, 그러니까 암은 뭐냐? 기본적으로 큰 바위, 이거는 조금 별도로 떨어져 나온 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일시자의 시라고 하는 글자는, 자, 이렇게 쓰죠. 자, 두이자는 윗상자의 변형이라 그랬습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보이는 것. 바로 뭐예요?
해죠. 낮에 있는 해. 밤중에 깜깜하면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인다라고 할 때는 이거. 그래서 밑에 있는 자글소 형태의 소라라고 하는 건 자글소가 아니라 바로 빛광에서 온 거라라고 보시면 돼요. 빛광자도 이렇게 쓰거나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양 하늘 위에 제일 높이 있는 하늘과 그죠? 해와 달과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해와 달과 별이 밑으로 바로 음양의 기운을 내려준다라는 빛입니다. 기독교에서 이거 잘 써먹죠. 나는 빛이요 진리니라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빛이요 진리니라 라는 뜻이 되고 광자에 보면 그래서 왜냐면 하늘은 또 셋이 되고 삼천양지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우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 그래서 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행이치 공부하셨죠? 자,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가 되느냐면은 그래서 볼시, 보일시가 되는데요. 볼시, 보일시 이렇게 되면은 그죠? 보이기 때문에 본다 이 소리가 되겠죠. 보일시자. 자, 보이기 때문에 환히 다시 말 보인다라는 건 뭐가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행 가운데 우리가 모원 시청사 나중에 개차 신발은 4대 5상이니 공육궁가이면 기감회상이래요라고 해서 자, 5사가 있는데요. 사람의 5가지 일, 5가지 섬겨야 될 것.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몸뚱아리, 모, 언, 그 다음에 시, 청, 사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쓰면은 이해하시나요, 이제?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 밤 되죠?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 그럼 사람이 보는 것은 무슨 기운으로 본다? 네, 목 기운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 기운으로 보는 건 맞는데, 그죠? 목 기운으로 보는 건 맞는데 왜 보여요? 왜 보일시를 여기다 뒀어요? 요걸 따지라 그랬죠. 네, 해가 뜨니까. 해가 뜨니까 환해지니까 내가 꼴 보기 싫어도 꼴 보기 싫은 놈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 기운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래, 누가 그 소리 하면은 그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죠? 왜 보이느냐? 그죠? 아침에 해가 뜨니까 보이더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조금 더 공부할 때 그래, 목 기운으로 보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의 오장육부도 여기다 포함시키거든요. 그럼 오장육부 가운데 이 이른바 용기를 아침에 사람이 또 뭐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서움도 다 없어지죠. 그래서 용기를 주관하는 그 장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서우면 뭐라 그래요?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렇게도 표현했죠. 이것도 설명드렸나요? 양장부가 되고 음장부 나중에 나오면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꾸 조금씩 하나씩 보태면 자, 그죠? 그래서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 나중에 한방에서 또 간이 안 좋아지면 얼굴빛이 어떻게 돼요? 푸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검푸른색이 됩니다. 이게 검은색이 되면 신장이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간 기운이 안 좋아지면 뭐가 나빠진다? 눈이 나빠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간 나쁜 사람 틀림없이 눈 다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하나를 제대로 배우면은 두루두루 이렇게 쓰임새가 많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익혀나가는. 그러니까 항상 뭘 잊어버리면 안 되더라? 그죠? 오행. 오행이라는 것이 그냥 오행만 나면 안 되는 거죠. 아침, 한낮, 저녁, 밤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인, 예, 의, 지, 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까 모, 원, 시, 청, 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청? 청은 왜 이렇게 청이 되느냐? 이게 금이죠. 사람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제 대학에 보면은 자 청이 불문이라 그랬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죠? 왜? 그리고 또 듣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옛말에 뭐냐면 저 사람 참 귀가 얇아서 누가 이리 얘기하면 저리 쏠리고 저리 얘기하면 저리 쏠린다는 말들이 있죠. 듣는 것은 뭐냐면 뭐가 잘 잡혀져야 된다? 내 중심이 바로 잡혀지면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옛날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또 이제 옥관이 뭐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고 원고 불러다 놓고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중심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돼? 상대방이 막 참소하거나 하소연하면은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온갖 거짓말 다 동원할 겁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중이죠. 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 그 심지가 뭐가 돼야 된다? 단단해야 그죠? 들을 수 있다 해서 듣는 것을 뭐냐면 금기운에다 이렇게 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죠? 본다라는 밝음이 되는 거죠. 밝음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밝게 보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딱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잘 볼 줄 아는 것은 바로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 들을 줄 아는 것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도모를 그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 총명하게 그죠? 귀 밝게 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귀가 밝아야 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우리가 작사못이라 그래서 도모함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큰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자, 하지 말고 우리가 요즘에는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나이 60살만 되면 벌써 쉬운 몇 살만 되면 한참 나이인 것 같은데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뭐 연금만 갖고도 살기도 참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퇴직금 좀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뭐 하든가요? 동네 가게나 한번 내볼까? 맥주집에 사람들이 너나 없이 맥주 마시니까 뭐 닭 잘 먹으니까 한번 내볼까? 요즘 피자 가게 한번 내볼까 하고 그냥 내죠. 그거 하나 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두루두루 그 주변 조사 다 하셔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죠?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냥 아마 잘 될 것 같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들어먹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돼요? 캄캄해지죠. 이게 북방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잘 보고, 그죠? 두루두루 여론 정치 잘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큰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회기업 구조가 이제 대기업 구조로 전부 다 짜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돈 조금 자본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남의 밑에 들어가서 그저 일하는 거 외에는 별로 살 방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까 하기 위해서 요거 넓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짐승 발자국 유자입니다. 이 글자는 짐승 발자국 유 그러니까는 옛사람이 옛날에 황제 때 창일이라는 사람이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더라. 요거 보고 글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짐승 발자국이라 그러면은 짐승마다 모양이 다 다르죠. 짐승이라고 할 때는 뭐까지 포함되면 새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새도 어떤 새냐? 짐승도 토끼냐, 호랑이냐, 말이냐에 따라서 발자국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늬가 그죠? 각각마다 무늬가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이 무늬를 조금씩 다르게 하면 뭔가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발자국 유 그러면 이제 보통 짐승들 요렇게 되면은 뒤에 발자국 하나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뜬 글자가 되고 요 글자 속에 들어가는 글자 중에 하나가 요 모양이 있죠. 이건 산신리. 이것도 뒤에 나오던가요? 산신리라고 하는 건데 역시 산신 개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볼 때는 저 멀리서 보면은 큰 짐승이 있죠. 짐승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벼화자. 벼화인데요. 벼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글자상으로 보자면은 모든 초목의 나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나무의 하나가 되고 자, 벼를 표현할 때 벽실을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벼가 싹 났을 때를 표현하느냐 벼꽃이 피었을 때를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언제? 벼 이삭이 맺혔을 때.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삭이죠. 다 이삭이 다 피어서 이제 다 연근곡식 요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실은 모든 나무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익으면은 다 가지가 축축 처진다. 그러니까 익은 벼일수록 고개 숙인다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요 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같이 설명드립니다. 벼가 다 익으면은 어떻게 된다?
벼 모가지를 따야 되는 거죠. 뭐 옛날에 모가지 딴다 그럽니다. 뭐 사람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모가지 또는 매가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제 그 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걷어들일 때 이를테면은 요것만 따가지고, 그러니까 벼 모가지만 따서 세금으로 내는 방법. 왜냐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요까지. 왜냐면 일일이 전부 다 탈곡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기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탈곡을 하는 거니까 방아찌어가지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까지 내는 방법.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하는 것은 뭐에 쓰려고? 볏짚을 써야 되는 거죠. 볏짚도 써야 되고, 또 때로는 뿌리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를 쓴다라고 하는 거, 뿌리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쓰면 되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벼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썰어가지고, 물론 볏짚도 썰지만 해가지고 흙반죽 해가지고 뭐 벽삭화 할 때 굉장히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오히려 볏짚은 빨리 썩더라도 뿌리는 훨씬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은 세금을 걷어들일 때, 이 벼를 걷어들일 때 요만큼 하는 방법, 여기까지 하는 방법, 여기까지 하는 방법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벼를 이렇게 해서 어쨌든 끝만 또 탈곡을 해야 돼. 탈곡기다 넣고 이제 벽시만 이렇게들 다 요것만 해야 될 겁니다. 요것을 그래서 껍질을 한번 벗기고, 그죠?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죠? 이 껍질 딱 벗겨내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도정을 하면은 반짝반짝해진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이 쌀미자입니다. 그래서 쌀미라고 할 때 이게 반짝반짝한다, 그죠?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것인데, 우리가 소금 노자라고 하는 글자도 보면은 빛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 보면은 당구장 표시가 아니라 쌀미자가 옆으로 이렇게 굴러간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술 울창주라고 할 때도 여기 들어가던가요? 갑자기 제가 까먹었네. 빽빽할 울자. 빽빽할 울자에도 이렇게 울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울창주, 요 자체는 자 울창주 울자가 되는데요. 울창주다라고 하는 것은 울금향에다가 그 다음에 그 기장하고 이 집어넣고서는 술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보면 술 항아리 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 우울창주다 그러면 술을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다 되면 속에다가 용수를 딱 받고서는 술지기면은 바깥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자로 뜨는 건데,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쌀알이 되는 거죠. 고두밥 지은 쌀알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뭐다? 쌀미의 변형이다. 쌀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껍질에 있는 것을 자 벗기고 또 도정해서 이게 일반 쌀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현미부터 다 포함되는 거죠. 현미도 큰 껍질만 하나만 딱 벗겨놓으면 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백미를 만드는 과정. 어떻게 돼요? 히다못해 푸른 색깔이 돌죠. 이게 정미한다라는, 우리 옛날에 정미소가 이거죠. 정미소라고 하는 것은 쌀을 더욱더 그죠? 이렇게 해서 푸르게 도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옛날 방아를 찧어도 대체로 한 8분도미까지는 나오겠죠. 9분도, 오늘날처럼 9분도미 뭐 이렇게 10분도 이거 자체는 나오기가 거의 불가할 겁니다. 잘못하면 쌀이 다 깨져버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성스럽다라고 할 때도 바로 이 글자를 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방아 찧는 사람의 노역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쌀이 빠지지 않고 그냥 그 겉에 있는 껍질들만 잘 벗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미롭다라고 할 때 바로 이 글자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정미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매우 정성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멍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쨌든 구멍이다라고 할 때 이 구멍은 옛 사람들이 뭘로 쓴 거다? 집으로 쓴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집면자에다가 그 다음에 여덟팔자라고 하는 것은, 여덟팔자는 바로 여기서 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속이 패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이 공허하게 비어 있는 거. 그래서 혈자를 구멍혈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뭐라고 한다? 집혈자로 쓰죠. 자, 집으로 썼기 때문에 뭐가 있다? 연통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집혈자가 되고, 옛날에 그 집은 뭐에다 썼다? 구멍에, 그죠? 동굴이다라고 해서 이 글자로 씁니다.
동굴 할 때는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굽힐 굴자 이렇게 썼죠. 왜? 사람이 들어가려면은 굽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립자, 세우다라고 할 때 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입신양명에서 몸을 세우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다지만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는 뭐가 제일 많아요? 사람의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가운데 물이죠. 물이 제일 많죠. 늙어갈수록 물 기운이 빠지니까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다가 더 빠지면 이제 저승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미 하도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육수 개념 공부하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일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늘이지만은 하늘이 저 위에 하늘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하늘이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우리가 뭐였냐면은 지천태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지천태. 땅이 위에 있고 땅이 위에 있다라고 원래는 우리가 보이는 모양은 뭐예요? 땅이 아래에 있고 자 하늘이 위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늘은 하늘대로 너는 위에 있고 땅은 땅대로 아래에 있으면은 둘이 항상 모든 것은 뭐냐 서로 사귀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귀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돼야 이거는 뭐냐면 땅 속으로 그죠? 하늘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대 여기서 만물이 따뜻한 양기운을 받아서 서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이 천지교태라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하늘 기운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죠? 그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육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글자를 그대로 쓴 것이 이건 속이 된다 그랬죠. 바깥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게 일육수의 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립이다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이렇게 태라고 하는 것이 클 태자라는 뜻도 들립니다. 크다라는 뜻인데 모든 것이 크기 위해서는 바로 일육수의 이치로 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기운이 만나야 선다 이런 뜻입니다. 뜻글자에 보면은 수를 가지고 쓴 단어들이 제법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둥글다라고 할 때 둥글 환자가 9구자에다 여기 되는 거죠. 자, 구라고 하는 글자는 뭐라 그랬나요? 구라고 하는 글자는 이건 삼천양지에서 하늘을 대표할 때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건 뭐냐 구로도 표현하죠. 하늘은 바로 뭐냐면 둥근 거죠. 그래서 하늘을 숫자를 구라고 표현하고 구에 보면은 여기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환이다 그러면 입체형의 환이죠. 그죠? 공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냥 원은 뭐라 그래요? 원은 그냥 이렇게 쓰죠. 원은 요 을자가 되고 원은 왜 이렇게 쓰느냐면은 이 원은 뭐예요? 잘 보면 돌회자에다가 조개패자 들어가 있죠. 달리 표현하면 이 원자에다가 애울 위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원은 그러면은 동그라미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느냐? 어디예요? 예전에 모양이 아주 아름다운 조개들은 화폐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화폐 가치로 쓰려면은 조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조개에다가 끝에 구멍을 뚫어야 되죠. 요거예요. 그래서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다라고 할 때 원입니다. 이거 자체를 그냥 둥글 원이라고도 써요. 구멍을 뚫은 이유는 뭐냐면 들고 다니기 쉽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엮으려고 그죠? 꿰려고. 그래 꿰일 관자도 보면은 뭐가 들어가요? 조개패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조개패자 이렇게 해서 이건 딱 묶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를 삥 묶은 것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구멍 뚫어서 쭉 묶어서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전체를 이렇게 애운 모양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은 평면의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도 되고 이 원도 되고 이렇게 쓰나 같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다.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바운더리 내에 그죠? 요 테두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신에 환이라고 할 때는 바로 공과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